안녕하세요. 당신과 함께 지식이 깊은 곳으로 떠나는 시간입니다. 혹시 전 세계 100여 개국 그리고 3천 명이 넘는 종교학자들이 모이는 그런 학술 대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120년 전통이라는데요. 아, 네. 그 세계 종교 역사학회 IARCR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IARCR. 네. 최근에 폴란드 크라코프에 있는 야기엘로니안 대학에서 제23회 대회가 열렸어요. 일주일 동안 열린 꽤 큰 행사였죠. 와, 일주일이나요? 저희가 이번에 깊이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학회에 직접 다녀오신 연구자 박훈 박사과정생이 현대불교신문에 쓰신 아주 생생한 참관기입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요. 네, 맞습니다. 이번 대회 전체 주제부터가 좀 흥미롭더라고요. 유럽을 넘어 연결된 세계 속의 종교 연구. 이게 뭐랄까, 종교학이 너무 서구 중심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런 움직임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었고요. 그 현장에서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종교학 학술 대회에서요. 한국 불교의 이슈들, 그러니까 Issues in Korean Buddhism이라는 독립 세션이 아예 딱 마련됐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독립 세션으로요? 네. 이건 뭐 한국 불교 연구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참관기를 통해서 말이죠. 그 국제적인 무대에서 한국 불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뤄졌는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단순히 발표 내용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어떤 핵심적인 생각들, 또 어쩌면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한국 불교의 어떤 새로운 면들, 이런 걸 함께 발견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렇죠. 자료를 저도 쭉 보니까요. 뭐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선수행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현대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소통하는지 또 전통 의례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다시 해석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요. 더 나아가서는 종교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그런 논의까지 정말 다채롭게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와, 정말 폭넓네요. 네. 그래서 이 탐구를 통해서 당신이 한국 불교의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그 한국 불교의 이슈들 세션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총 4편의 발표가 있었고 해외 연구자들 관심도 아주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첫 발표가 바로 이 참관기 쓰신 박훈 연구자 발표였군요. 네. 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죠. 대행선사의 가르침이 현대불교 세계화에 미친 영향, 이런 주제였네요. 네, 이 박훈 연구자는 한마음선원 창관주이신 대행선사님의 가르침, 특히 그 주인공 관법이라는 것에 주목했어요. 주인공 관법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자신의 근본 마음, 그걸 이제 한마음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모든 걸 그냥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수행법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현대인들의 복잡한 삶 속에서 실제로 행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세계와 소통하는 길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분석한 거죠. 주인공 관법, 한마음. 결국 핵심은 내 안의 본래 마음을 믿고 맡겨라. 뭐 이런 걸까요? 이게 근데 세계화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아, 중요한 지점인데요. 대행선사님 가르침이 굉장히 쉽고 일상적인 언어로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어려운 불교 교리나 뭐 전문 용어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말로 마음 공부의 길을 제시했다는 거죠. 아하. 박훈 연구자는 바로 이 쉬운 언어가 문화나 지역을 넘어서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생활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생활선. 삶이 수행이다. 네. 그래서 이게 한국 불교가 세계적인 어떤 명상이라던가 수행 담론에 기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복잡한 교리보다는 좀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생활 속 수행,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쉬운 언어. 이게 세계화의 핵심 동력이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일상의 언어가 가진 힘, 이거 참 인상 깊네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실제로 해외에 어떻게 알렸을까요? 방법이 중요했을 텐데요. 마침 다음 발표가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독일 한마음 아카데미 해유 스님 발표, 서구 사회에서 한국 불교 전파를 위한 미디어의 역할. 미디어 활용이라 이건 정말 현대적인 전략인데요. 그렇습니다. 해유 스님은 1980년대부터 이미 한마음 선언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서구 사회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때 현지인들하고 소통하려고 초기부터 미디어를 아주 전략적으로 썼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80년대부터요? 와, 네, 단순히 그냥 법회만 열고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거죠. 80년대면 지금처럼 인터넷이 흔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미디어를 썼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그게 놀라운 점인데요. 기사를 보면 1986년에 벌써 법문 영상 제작을 시작했고요. 1990년대 초반에는 인터넷 방송까지 시작했다고 나와요. 잠깐만요. 90년대 초반에요? 인터넷 방송을요? 네, 1996년이면 인터넷이 정말 초기 단계였잖아요. 그때 이미 온라인을 활용할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건 정말 대단히 앞서간 시도죠. 와, 대단하네요. 네, 자체 신문 발간이라던가 온라인 포털 운영 같은 것도 일찍부터 같이 했고요. 아니, 96년에 인터넷 방송이라니 정말 시대를 앞서갔네요. 이렇게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냥 기술이 좋아서는 아닐 텐데요. 헤이스님은 이걸 앞서 박훈 연구자가 지적했던 그 쉬운 언어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대행선사님 가르침이 일상 언어 기반이니까 번역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웠고, 이렇게 번역된 콘텐츠를 영상이나 인터넷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퍼뜨리니까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아주 효과적으로 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실제로 그 한마음 국제 문화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등 10개가 넘는 언어로 법문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그런 꾸준한 노력도 뒷받침이 됐고요. 결국 번역이라는 기초 작업이 있고 그 위에 미디어라는 확산 도구를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쓴 전략이었네요. 내용과 형식의 조화가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 조화가 핵심이었던 거죠. 자, 이어서 동국대 황수경 교수님의 발표는 제목부터가 딱 시선을 끄는데요. 한마음 과학자로서의 학자, 대행선사의 영성, 의식의 전환, 그리고 상호 연결성. 한마음 과학자라니 이건 또 어떤 개념일까요? 네, 황수경 교수는요, 대행선사님의 그 한마음 사상,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원래 갖춰져 있는 무한한 지혜와 자비, 그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학자의 역할을 다시 정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학자의 역할을 재정해야 한다고요? 네, 단순히 객관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전달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학자 스스로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의식을 전환하는 과정이 연구 과정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학자의 내면 성찰이 연구에 통합되어야 한다. 이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성 이런 걸 중시하는 학문관하고는 상당히 다른 접근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황 교수가 제시한 한마음 과학자라는 개념은요, 지성과 직관, 또 물질과 정신을 이렇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생각하고요. 자신의 연구 분야를 통해서 사회적인 책임까지 깊이 고민하는 깨어있는 연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연구자? 네. 그러려면 학자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심리적인 편견이나 한계 같은 걸 알아차리고 불교적인 수행법인 내려놓음과 맡김,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자의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나 영성적인 성찰 이런 걸 배제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학문적 통찰을 얻는 주요한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학문과 수행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학자상을 제시한다. 와, 상당히 도발적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맞습니다. 지식을 생산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그런 발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주로 대행선사님 가르침과 관련된 발표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생활 속 수행에서 시작해서 미디어 활용, 그리고 학자의 역할 재정의까지 이어졌는데요. 근데 이 세션 말고도 한국 불교의 다른 흥미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발표들이 또 있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의례나 축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현대적인 수행의 의미로 다시 해석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논의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종교, 축제, 공동체, 새로운 사회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다른 세션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동국대 박사과정생인 박진영 연구자, 그분이 발표한 내용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한마음 선언의 연등회 준비 과정을 사례로 들면서 수행으로서의 축제라는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연등회 준비 과정이 수행이 된다고요?
보통 연등회 하면 그냥 부처님 오신 날 기념하는 화려한 축제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게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박진영 연구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연등을 만들고 행사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수행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아, 과정 자체가요? 네. 예를 들면 같이 연등 만들다가 다른 사람이랑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생각처럼 잘 안 만들어져서 막 짜증이 날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자기 감정, 생각의 패턴 이런 걸 알아차리는 거죠. 아하.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하고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연등이라는 그 결과물 자체보다는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마음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행위 하나하나가 다 마음 공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네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한 감정이나 어려움조차도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 그러니까 불성의 작용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다. 이런 설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흔히 보는 전통 축제가 현대적인 선수행의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다는 점이요. 기사에 따르면 해외 학자들한테도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와. 당신은 이런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익숙한 풍경 속에 숨겨진 깊이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일상적인 활동이나 전통 행위 속에 수행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관점, 아까 이야기 나눴던 생활선하고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죠. 같은 세션에서 금강대 김종명 교수님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영산제에 대해서 발표하셨다고요. 영산제는 부처님의 영취산 설법을 음악, 춤, 의식으로 재현하는 아주 장엄한 불교 의례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종명 교수는 영산제가 단순히 그냥 보고 듣는 어떤 스펙타클이나 전통문화 공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안에 업, 인과, 윤회, 정토, 그리고 선사상까지 다 아우르는 아주 심오한 불교 철학이 웅축되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철학이 웅축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의식의 각 절차나 상징들이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단순한 감상을 넘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의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무용, 장엄 이런 모든 요소가 단순한 예술 표현을 넘어서 심오한 불교 사상을 전달하고 또 체험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수행법이다. 이런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통 의례의 깊이를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와, 정말 깊이가 있네요. 또 다른 좀 독특한 관점의 발표도 있었어요. 인도 델리대학교의 안영진 연구자가 발표한 한국의 여성 관세음보살 신앙과 한국 불교의 정체성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동아시아 불교에서 아주 널리 신앙되는 보살인데 한국에서는 유독 그 신앙의 특징이 좀 두드러진다는 거죠. 여성 관세음보살 신앙이 한국 불교 정치성이랑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관음보살은 원래 성별을 초월한 존재로 보통 여겨지지 않나요? 물론 그렇죠. 근데 안영진 연구자는 한국에서 관음신앙이 받아들여지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특히 여성적이고 좀 친근하고 현세의 복을 비는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했어요. 아, 실제 신앙의 모습에서요? 네, 삼국유사 같은 옛날 문헌에도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특히 바다와 관련된 설화가 많은 것도 한국 관음신앙의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좀 남성 중심적인 경향이 강했던 중국이나 일본의 불교 문화와 비교했을 때 한국 불교가 가진 아주 독특한 면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전상의 교리보다는 실제 신앙의 양태, 거기서 나타나는 한국적인 특수성을 강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안 연구자는 이런 여성적이고 친근한 관음신앙의 특징이 오랜 세월 동안 한국 불교가 외래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민중들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불교의 독자성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로 여성적 관음신앙을 제시한 셈이죠. 네, 이렇게 개별 발표들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정말 다양한 얼굴들을 만나봤습니다. 생활 속 수행에서 출발해서 미디어 활용, 전통 의례의 재해석, 그리고 고유한 신앙 형태까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았는데요. 네, 정말 다채로웠죠. 그런데 이번 학회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례 연구를 넘어서 학문 자체의 틀을 좀 되돌아보는 더 넓은 논의도 있었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세계적인 종교학 석학으로 알려진 분이죠. 아메리칸 대학교의 박진영 교수님. 아까 연등회 발표하신 분과는 동명인입니다. 그분이 참여한 탈식민주의와 동아시아 종교 연구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탈식민주의와 종교 연구라. 어떤 문제의식이 제기됐을지 좀 짐작이 가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이 토론의 핵심은요, 서구, 특히 유럽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종교학이라는 학문 분야 자체가 가진 한계를 좀 비판적으로 성찰해보자 이런 거였어요. 아, 종교학 자체를요? 네, 박진영 교수님은 서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역사 속에서 아시아의 사상가나 종교 전통에 어떻게 서구의 기준으로 막 재단되고 때로는 왜곡되거나 아니면 주변부로 밀려났는지 이런 현실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학문 분야에도 여전히 그런 식민주의적인 시각의 그림자가 남아있다. 이런 비판이군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서구 기독교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종교라는 개념 있잖아요. 아니면 성과 속, 종교와 철학, 종교와 미신 이런 걸 구분하는 분류체계 이런 걸로는 불교, 유교, 도교 같은 동아시아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정신 문화를 온전히 담아내기가 어렵다는 문제제기입니다. 아, 틀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서구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면 본질이 왜곡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은 뭘까요? 동아시아 종교는 그럼 어떻게 연구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박 교수님은 서구 중심의 이론이나 개념 틀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의 사상이나 실천들을 그 고유한 맥락 그리고 언어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즉, 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종교, 철학, 수행을 새롭게 해석하고 개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서구 중심의 종교학 담론을 오히려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단순히 서구를 비판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스스로의 어떤 학문적인 주체성을 세우고 세계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자 이런 제안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럼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수행이나 신앙을 어떻게 다시 해석할 수 있을지, 또 세계 종교학계가 이런 문화적 다양성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더 잘 반영하고 포용할 수 있을지, 이런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고민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학문 운동체 전체의 성찰과 변화를 촉구하는 아주 의미 있는 논의였다고 생각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5 세계종교역사학회 IAHR이라는 국제적인 학술의 장에서 한국 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당신이 제공해 주신 그 참관기를 통해서 아주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대행선사님 가르침에 기반한 생활선,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소통 전략, 또 연등회나 영산제 같은 전통 의례를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들, 그리고 여성관음 신앙 같은 한국 불교 고유의 정체성에 대한 탐구, 마지막으로 종교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서구 중심성을 넘어서려는 비판적인 성찰까지 정말 폭넓고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펼쳐졌네요. 그렇죠. 이런 논의들을 쭉 들어보니까 한국 불교가 그냥 과거의 유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현대사회와 호흡하고 또 세계와 만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생생한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당신에게는 그냥 늘 보던 연등 만들기나 사찰의 의식일 수도 있는데 그게 국제학계에서는 아주 깊이 있는 수행 방식이자 독특한 문화자산으로 진지하게 분석되고 있다는 사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아하 하는 어떤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사를 쓰신 다쿤 연구자 역시 지금 여기 한국 불교 구성원들의 작은 노력들이 한국 불교가 세계와 만나는 중요한 길을 열고 있음을 실감했다는 그런 소회를 남겼죠. 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오늘 저희가 불교 같은 오랜 전통이 세계와 소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견법들을 살펴봤잖아요. 일상 언어를 활용한 쉬운 가르침도 있었고, 현대 미디어의 적극적인 활용, 전통 의례의 현대적이고 수행적인 재해석, 그리고 학문 자체의 틀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지적 탐구까지.
자, 그렇다면 말이죠. 점점 더 긴밀하게 연결되면서도 동시에 파편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이 현대 사회에서 불교 같은 전통이 그 본질적인 지혜와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게 소통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려면요. 오늘 살펴본 여러 길 중에서 어떤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다양한 접근들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이런 맥락에서 전통이 현대사회와 진정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와,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이네요. 정답은 없겠지만 오늘 저희 탐구를 통해 얻은 여러 단서들을 가지고 당신만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